안녕하세요. 소리씨앗의 낭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작품은 서머신 몬의 영원한 고전 달과 육펜스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 서머신 몬은 독특하게도 원래 의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대요. 병원에서 수많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밑바닥 삶을 목격한 그는 인간의 모순된 본성을 의사의 시선처럼 아주 냉철하고 예리하게 관찰하는 특유의 문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남태평양의 타히티를 직접 여행하며 천재화가 폴 고갱의 삶에서 영감을 얻어 쓴 이 달과 육펜스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대표작이지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책의 제목인 달과 육펜스에서 육펜스는 영국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과 세속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반면 달은 손에 닿지 않지만 영혼을 끌어당기는 순수한 이상과 열정, 꿈, 이런 걸 뜻하죠. 이 소설은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 그러니까 현실을 상징하는 육펜스의 세계에 살던 런던의 주식 중개인 스트리클런드가 주인공이에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직업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이상과 예술을 상징하는 달의 세계를 향해 훌쩍 떠나버립니다. 남의 시선이나 세속적인 성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그동안 꾹 누르고 살았던 내면의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힌 한 예술가의 삶을 우리는 쫓아갈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계속 던지며 주인공의 삶을 쫓아갔는데요. 어쩌면 내심 부럽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매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게 출퇴근을 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현실에서의 삶, 육펜스에 집중하다 보니 미처 달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는 하늘의 별 따기죠. 이렇게 지금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의 나의 삶이 내 꿈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그것을 내던지고 타히티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삶이 무조건 옳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혹은 있던 각자의 달은 무엇인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은 가질 수 있겠죠. 오늘의 낭독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작은 낭만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안락한 삶을 내던지고 파리의 빈민가를 거쳐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 정착한 스트리클런드가 나병에 걸려 두 눈이 완전히 멀어가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오두막 벽면에 평생의 역작을 남기고 숨을 거두기 전 위대한 그림과 함께 오두막을 모두 불태워달라는 유언을 남기는 부분인데요. 이 책의 가장 강렬한 클라이막스이자 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57장과 58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작가인 1인칭 내가 스트리클런드를 만나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의 근황을 묻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한 인간의 장엄하고도 쓸쓸한 마지막 순간을 의사 쿠투라의 시선으로 그려진 그 묘사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달과 6펜스. 써머신 몸. 박사가 회상하듯 말했다. 벽 전체를 뒤덮은 스트리클런드의 그 비범한 그림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아로 새겨져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나도 아까부터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그림 속에서 스트리클런드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그는 조용히 화필을 움직여 인생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예상했던 모든 것을 그렸을 것이다. 아마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평화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악마가 드디어 추방되고 인생 전체가 그것을 위한 고통스러운 준비에 지나지 않았던 역작이 완성됨과 동시에 영원한 휴식이 그의 고고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찬 영혼 위에 내려앉았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소명을 이루었기에 그는 죽음을 기꺼이 맞이했을 것이다. 그림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본 일이 없는 환상적이고 기묘한 작품이었어요. 태초의 세계에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 동산을 그린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장가이며 웅대하고 비정하고 감미롭고 냉혹한 대자연에 대한 찬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무한함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림이었어요. 그 사람의 그 그림 안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코코넛 야자니, 벵걸 보리순이, 불꽃나무, 아보카도 같은 식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그림을 본 뒤로는 그런 것을 보는 나의 눈이 아주 달라졌어요. 웬일인지 그런 식물 속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정 같은 것이 숨어 있어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언제까지고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빛깔도 우리가 늘 보는 그런 것이었는데도 또한 어딘가 달랐어요. 빛깔들이 저마다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지요. 남자며 여자의 나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상에 있는 인간이었지만 역시 어딘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즉 흙덩이로 이루어진 인간의 채취를 다분히 지니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신과 비슷한 느낌을 지니고 있어요. 원시적인 본능을 남김없이 드러낸 인간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웠던 것은 거기서 나 자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지요. 구트라 박사는 어깨를 으쓱이며 조용히 웃었다. 내 얘기가 우습게들 들리겠지요. 어쨌든 나는 유물론자인데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뚱뚱하게 살이 쪘으니까요. 마치 세익스피어의 헨리 4세에 등장하는 폴스타프 같지요. 서정적인 감상 따위는 나에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겠지만 그처럼 깊은 감명을 받은 그림은 처음입니다. 하기야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갔을 때 이와 비슷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 천장에 그림을 그린 인간의 위대함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천재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지요. 웬일인지 내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위대함은 보는 쪽에서 이미 그는 위대하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에서 나는 갑작스런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타라바오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한 원주민의 집에서 그것을 보게 된 거니까요. 게다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분별 있고 건전해요. 그의 걸작 속에는 숭고한 고요함이 감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림 속에는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로선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보고 있는 동안 나는 어떤 불안에 사로잡혔어요. 이를테면 방에 앉아 있을 때 옆방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쩐지 누가 거기 있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는 때가 있는데 그때의 기분이 바로 그랬지요.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스스로를 안물하기도 하고 약한 마음 탓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역시 그리고 웬일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에 사로잡혀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였지요. 그래서 나는 그 이상한 걸작이 타버렸다는 말을 들어도 그다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타버렸다고요?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 그렇습니다. 모르셨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 작품에 대해 듣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그러나 조금까지만 해도 개인 수집가의 손에 넘어간 줄만 알았습니다. 스트리클런드의 그림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작품 목록이 없으니까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뒤로는 그 두 방의 벽화 앞에 몇 시간이고 앉아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완성된 작품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는군요. 아마 실명하기 전보다 모든 것이 더 뚜렷이 보였는지도 모르지요. 아타의 말에 의하면 한 번도 자기의 비극적인 운명을 슬퍼하거나 의기소침한 적이 없었답니다. 끝까지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이성을 잃는 일도 전혀 없었대요. 그런데 그는 아타에게 이런 약속을 하게 한 거예요. 자기를 묻고 나면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그 사람 무덤을 봤어요. 원주민들이 병군이 우글대는 그 오두막이 무서워 아무도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타와 나 둘이서 파레오 3개를 이어 꿰매어 그것으로 시체를 싼 다음 망고나무 밑에 묻어주었지요. 하여간 그 약속이란 매장이 끝나는 대로 그 오두막을 불태워야 하며 나무 조각 하나 남지 않도록 모두 다 버릴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생각에 잠겨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이윽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스트리클런드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말짱했군요.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나는 그때 벽화를 태우지 말라고 아타에게 충고했지요. 그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박사님께서는
그다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나도 그것이 천재의 작품이라는 것쯤은 알았으니까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 말살시킬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타는 도무지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약속을 한 이상 어길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차마 그런 잔혹한 행위를 볼 수 없어 돌아서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뒤의 소식은 나중에 들은 겁니다. 잘 마른 마룻바닥과 판다누스 돗자리 위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나 봐요. 삽시간에 오두막은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걸작도 차출을 감추고 만 거지요. 그럼 스트리클런드 자신도 그것이 걸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군요. 그 사람은 자신이 갈구하던 것을 달성하고 그의 생애를 마친 셈입니다. 즉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자부심과 경멸이 섞인 기분으로 그것을 태워버린 거겠죠. 이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그 그림을 보러 갈까요? 쿠트라 박사는 그렇게 말하며 걸음을 옮겼다. 그 뒤에 아타와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자는 마르키즈 제도로 갔습니다. 그곳에 친척이 있다나 봐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들은 캐머런의 범선에서 일한다는군요.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대요. 베란다에서 진찰실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박사는 잠깐 멈춰서더니 미소 지었다. 실은 과일 그림인데요. 진찰실에 둔다는 게 좀 못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아내가 응접실에 걸기를 싫어해서요. 그림이 너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요. 아니, 과일 그림이요?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진찰실에 들어가니 그 그림이 눈에 띄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그림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망고, 바나나, 오렌지, 그 밖에 내가 모르는 과일을 담아놓은 그림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그림이었다. 어쩌면 후기 인상파 전람회 같은 데서 가작이긴 하지만 그다지 눈여겨볼 만한 작품도 아니어서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그런 그림이었다. 하지만 아마도 얼마 뒤 그 그림이 눈앞에 다시 떠오를 것이며 그러고 나면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이 다시는 깨끗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작품이었다. 색채도 아주 기묘해서 보는 이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게 했다. 흐릿한 푸른빛은 마치 정교한 조각을 한 청금석 그릇 같은 은근한 빛을 띠고 더구나 신비한 생명의 고동을 연상케 하는 것처럼 은은한 광택을 띤 채 떨리고 있다. 자줏빛은 날고기 같은 기분 나쁜 빛깔이었으나 그러면서도 헬리오 가발루스의 옛 로마 제국을 상기시키는 듯한 정열에 빛나고 있다. 붉은색은 서양 감탕나무 열매처럼 선명하고 영국의 크리스마스와 눈 그리고 잔치며 아이들의 기쁨을 연상케 했는데 그것이 또 마술에라도 걸린 듯 점점 색조가 엷어지며 비둘기의 가슴털 빛처럼 사라지는 듯한 색상으로 끝나고 있었다. 짙은 노란색은 일종의 변태적인 욕정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이것이 슬그머니 녹색으로 변해간 것은 봄의 새싹처럼 향기롭고 반짝이는 시냇물처럼 깨끗했다. 도대체 어떠한 영혼의 고통에서 이런 과일이 생겨난 것일까? 그것은 말하자면 남태평양의 헤스페리데스 자매들이 지키던 과수원의 산물이었다.
그림 속 과일에는 기이한 생기가 깃들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직 만물이 지금처럼 정돈된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았던 지구의 암담한 혼동기에 창조된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탐스럽게 익었다는 느낌이며 열대의 향기가 짙게 풍겼다. 과일 특유의 정열이 그 속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마술의 과일이며 만일 그것을 맛볼 수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영혼의 비밀과 신비한 상상의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과일은 뜻하지 않은 위험을 품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과일을 한 입 베어물면 인간은 짐승이 될 수도 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모든 것, 인간의 행복에 연결되는 모든 것, 그리고 단순한 기쁨 그 모두가 완전히 화면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두려운 매력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선악과처럼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든 가능성을 품고 보는 사람의 마음을 공포에 떨게 하는 무언가가. 이윽고 나는 그림에서 눈을 떼었다. 스트리클런드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여보! 쿠트라 부인의 커다랗고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까부터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페리티프가 나왔어요. 손님에게 킹키나 디보네 한 잔 드시지 않겠냐고 여쭤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부인. 나는 베란다로 나가며 대답했다. 마법은 깨어졌다. 이윽고 타히티를 떠날 때가 왔다. 이 섬의 아름다운 관습에 따라 나 또한 우연히 알게 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야자수 잎으로 만든 바구니며 판다누스 돗자리며 부채 등 여러 선물을 받았다. 특히 티알에는 작은 진주알 3개와 그 투실투실한 손으로 만든 구아바 젤리를 3병이나 선물로 주었다. 웰링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도중에 이곳에서 24시간을 머무는 우편선이 승선에 고동을 울리자 그녀는 나를 그 커다란 가슴에 꽉 끌어안았다. 나는 마치 큰 파도가 굽이치는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빨간 입술을 나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초호를 천천히 미끄러져 나온 기선이 조심스레 산호초 사이를 빠져나와 확 트인 대양으로 진로를 돌리자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밀려왔다. 산들바람에는 아직도 섬에 산뜻한 향기가 깃들여 있었다. 어쨌든 타히티란 이 세상 끝에 있는 섬이라 다시 찾아올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이것으로 내 생애의 한 장이 끝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나는 런던 땅을 밟았다. 우선 급한 볼일을 마치고 나는 스트리클런드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도 남편의 만연에 대해 알고 싶어 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부인하고는 만난 일이 없었으므로 주소를 찾는 데는 전화부를 뒤져야 하는 형편이었다. 부인이 만날 날짜와 시간을 정해왔으므로 나는 캠던 힐에 있는 아담한 집으로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이미 60이 가까웠지만 나이에 비해 늙지 않아 누가 보아도 50 이상으로는 볼 것 같지 않았다. 주름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갸름한 얼굴로 사실 대단한 미인은 아니었는데도 젊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품이 있는 모습으로 곱게 나이든 얼굴이었다. 아직 흰머리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머리를 어울리게 잘 빗었으며
검은 가운도 유행에 맞는 차림이었다. 언니 맥앤드류 부인이 남편을 잃고 3년도 되기 전에 세상을 뜨자 그 유산이 스트리클런드 부인 앞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사는 형편이라든가 안내하러 나온 하녀의 깨끗한 몸차림으로 보아 그 유산이 미망인의 조촐한 생활을 이끌어 나가기엔 넉넉한 금액임을 알 수 있었다. 응접실로 들어가니 손님이 한 사람 와 있었다. 나중에 그 손님의 신분을 알고 보니 나를 그 시간에 오라고 한 것에는 까닭이 있었다. 손님은 반 부시 테일러라는 미국인으로 스트리클런드 부인은 손님에게 사과하는 듯한 매력적인 웃음을 보이며 나에게 상세한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 영국 사람들은 정말 어이가 없을 만큼 무지하답니다. 굳이 설명해야 하는 걸 용서하세요. 상대에게 그렇게 말해놓고 그녀는 나를 보았다. 반부시 테일러 씨는 미국의 유명한 평론가세요. 이분 저서를 읽지 않았다면 무명인의 수치일 거예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곧 읽도록 하세요. 오늘 오신 것은 찰리에 대한 얘기를 쓰시는데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랍니다. 반부시 테일러는 키가 크고 몹시 마른 몸에 반들반들한 대머리의 소유자였다. 지붕처럼 크고 둥근 머리 때문에 주름이 깊게 잡힌 노란 얼굴이 더 작아 보였다. 말끝마다 굽실거리며 지나치게 공손하게 구는 인물이었다. 그가 쓰는 영어에는 뉴 잉글랜드 사투리가 섞여 있었고 그 태도에는 어딘가 모르게 냉혈 동물과 같은 차가움이 느껴졌다. 어째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찰스 스트리클런드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아까부터 스트리클런드 부인이 남편 이름을 말할 때마다 간이 녹을 것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으므로 나는 다소 낯간지러운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이 말을 나누고 있는 동안 나는 방 안의 가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다. 스트리클런드 부인의 취향은 시대와 함께 달라져 있었다. 그 모리스 스타일 벽지도 안 보였고 수수한 크레톤 천을 씌운 의자도 보이지 않았으며 전에 애슐리 가든 응접실 벽을 장식했던 아런델 프린트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 것 대신 방안이 환상적인 색채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다만 유행을 따라하는 것이겠지만 이 같은 색채의 변화 자체가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서 비참한 생애를 마친 한 화가의 꿈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녀는 과연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부인의 다음 말로 보아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건 아주 훌륭한 쿠션이군요. 반부시 테일러가 말했다. 어머, 마음에 드세요? 그녀는 생긋 웃으며 말했다. 박스트 작품이에요. 그러나 벽에는 베를린의 모 출판사 기획으로 나온 원색판 스트리클런드 걸작집 중에 몇 장이 걸려 있었다. 저 그림을 보고 계신가요? 그녀가 내 시선을 의식한 듯 말했다. 물론 원하야 구할 수 없지만 이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출판사에서 직접 보내주셨답니다. 저 그림들은 커다란 위안이 돼요. 반부시 테일러가 말했다. 저 그림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건 정말 즐거우시겠습니다. 그래요. 또 워낙 장식적이니까요. 테일러가 맞장구를 쳤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일면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뛰어난 예술은 항상 장식적이라고요. 두 사람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나체 여인을 그린 그림을 보고 있었다. 여자아이 하나가 두 모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에게 꽃 한 송이를 내밀고 있다. 그리고 뼈와 가죽만 남은 쪼글쪼글한 노파가
그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서 있는 그림이었다. 이것은 스트리클런드가 개인적인 해석에 의해 구상한 성 가족인 것이다. 아마 이 그림의 모델이 된 것은 타라바오 산속에 살고 있던 그 집 식구들일 것이다. 어머니와 아기는 아타와 그의 장남일 것이다. 스트리클런드 부인은 과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지 궁금했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의 비유에 거슬릴 것 같은 이야기는 일절 피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밤부시 테일러의 빈틈없는 태도며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치 언제나 부부 사이가 원만했던 것처럼 말하는 스트리클런드 부인의 천연덕스러운 말솜씨에 적잖이 놀랐다. 이윽고 밤부시 테일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여주인과 악수를 나누며 아주 겸손하고 정중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지루한 자리가 아니었길 바라요. 문이 닫히자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하기야 나도 어떤 때는 성가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역시 찰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옳은 일일 것 같아요. 천재의 아내였으니까 나에게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20여 년 전이나 조금 더 다름없는 그 부드럽고 애교 있는 눈초리로 나를 보았다. 이쪽을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물론 이제 일은 안 하시겠죠? 네, 그만두었어요. 그녀가 명랑하게 말했다. 그건 그냥 심심풀이로 했을 뿐인걸요. 뭐 그나마 아이들도 그만두라는 거예요. 몸에 무리가 간다고요. 나는 스트리클런드 부인이 생계를 위해 일을 했다는 수치스러운 사실마저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렸음을 알았다. 그녀는 교양 있고 점잖은 여자들은 다른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야 남 부끄럽지 않고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는 상류층 부인들의 본능을 그대로 갖춘 여자였다. 마침 아이들도 집에 와 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이들도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로버트 기억하시죠? 이번에 전공 십자훈장을 받게 되었어요. 그녀는 방문 앞에 가서 아이들을 불렀다. 성복처럼 스탠드 칼라가 달린 군복 차림의 키 큰 청년이 들어왔다. 다소 어두워 보이는 면도 있었지만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 솔직해 보이는 두 눈은 내 기억에 있던 어렸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다. 오빠 뒤를 따라 동생도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스트리클런드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나이일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를 꼭 닮은 얼굴이었다. 그녀 또한 어렸을 때는 더 예뻤으리라는 착각을 갖게 하는 여자였다. 아마 이 두 아이를 완전히 잊어버리셨겠지요? 스트리클런드 부인이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딸아이는 이제 로럴드슨 부인이 되었고 남편은 포병 소령이에요. 제 남편은 앞으로 진짜 군인이 될 작정이에요. 아직 소령에 머물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로럴드슨 부인이 명랑하게 말했다. 나는 전에 웬일인지 그녀가 장차 군인의 아내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었다. 그녀는 군인의 아내로서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었다. 온순하고 싹싹했으나 그러면서도 보통 여자와는 좀 다르다는 점을 내세우는 면도 있었다. 로버트는 아주 쾌활한 청년이었다. 오랜만에 선생님이 찾아오셨는데 마침 제가 런던에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가 말했다. 휴가가 사흘밖에 안 되거든요. 이 아이는 전선으로 돌아가고 싶어 못 견디는 모양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전선에 있는 것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많고요.
최고의 삶입니다. 물론 전쟁은 싫지만 인간의 가장 좋은 점이 나타나는 것도 또한 전쟁에서라는 걸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고서 나는 타이트에서 들은 찰스 스트리클런드의 이야기를 모두 말해주었다. 아타와 그 어린애에 대한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 사실만 덮어두었을 뿐 나머지 일은 되도록 상세하게 말했다. 그리고 스트리클런드의 비장한 죽음을 끝으로 말을 맺었다. 모두 한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윽고 로버트가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하나님의 절구 찍는 솜씨는 느리긴 해도 매우 곱게 찢느니라. 그가 다소 인상적으로 말했다. 스트리클런드 부인과 로널드슨 부인은 짐짓 경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으로 보아 두 사람은 아마 이 구절이 성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잘못 알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웬일인지 나는 그때 아타가 낳은 스트리클런드의 아들을 생각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명랑하고 마음씨 착한 젊은이라고 했다. 무명바지 하나만 입고 범선 갑판 위에서 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했다. 어둠이 깔리면 배는 산들바람을 안고 미끄러지듯 바다 위를 달린다. 선원들은 갑판에 모이고 선장과 화물 감독은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갑판 의자 위에 누워있다. 그런 때 아타의 아들은 찍찍거리는 손풍금 소리에 맞추어 다른 젊은이들과 신나게 춤을 추고 있다. 올려다보면 푸른 하늘에 별들이 총총하고 둘러보면 주위는 망망한 태평양이다. 문득 성서의 한 구절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것을 나는 가까스로 참았다.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속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마치 신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휘스터블에서 27년간이나 교구 목사 노릇을 했던 내 숙부 헨리는 이러한 경우 곧잘 악마라도 성서의 구절은 마음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다. 그럴 때 숙부의 머리에는 단 1실링으로 훌륭한 그 고장구를 13개나 살 수 있었던 옛날 일이 떠오르는 모양이었다.